안녕하세요. 미스토리박스 시청자 여러분. 1993년 12월 천안 휴게소에서 한 여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이것이 남편이 들은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17년간 아내를 찾아 헤맨 한 남자의 집착과 진실. 과연 그녀는 왜 사라져야 했을까요? 오늘은 갑자기 아내를 잃어버린 한 남자의 미스터리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반전에 깜짝 놀라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미스토리박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시작해볼까요? 저는 김도현입니다. 1993년 그해 겨울 35살이었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있는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아내 이선영과는 결혼한 지 6년째였습니다. 선영이는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었지만 늘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저녁이면 차를 우려주며 제 하루 이야기를 들어주곤 했습니다. 아이는 아직 없었지만 서두르지 않았어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그해 12월 23일이었습니다. 부산에 계신 처가 식구들을 뵈러 가는 길이었어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은 고향 가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저희도 그 속에서 부산행 버스표를 끊었어요. 표 2장 주세요. 매표소 직원이 건넨 표를 받으며 선영이를 바라봤습니다. 파란색 목도리를 두른 아내가 유난히 예뻐 보였어요. 손이 차가웠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버스 안은 따뜻했습니다. 중간 좌석에 앉았어요. 선영이는 창가 쪽을, 저는 복도 쪽을 차지했습니다. 창밖으로는 하얀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좀 덥네요. 선영이가 목도리를 느슨하게 풀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버스가 출발하자 선영이는 가방에서 문고책 하나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천안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도 몸을 펴려던 참이었는데 선영이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같이 갈까요? 괜찮아요. 금방 올게요. 선영이는 파란 목도리를 다시 목에 감았습니다. 가방을 제게 맡기고 버스에서 내렸어요. 창문 너머로 휴게소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아내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휴게소에서 시간을 보내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20분이 지나도 선영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조금씩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화장실에서 파란 목도리 한 여자분 못 보셨나요? 지나가던 아주머니께 물어봤습니다. 모른다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버스 기사님이 출발 시간이 다 되었다며 재촉했습니다. 제 아내가 아직 안 왔는데요. 그럼 다음 차를 타세요. 저희는 시간표대로 가야 합니다. 30분이 넘어가자 저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선영이의 가방을 들고 휴게소 구석구석을 찾아다녔어요. 화장실, 매점, 식당, 흡연실까지 모두 둘러봤습니다. 아내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선영아, 여보, 목청껏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휴게소 직원들에게도 물어봤어요. 파란 목도리 한 여자분 못 보셨나요? 키는 160cm 정도이고요.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선영이를 본 사람이 없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휴게소 관리사무소에 찾아갔어요. 관리소장이 나와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젊은 경찰관 2명이었어요. 간단한 조서를 받았습니다. 언제부터 실종되었습니까? 오후 3시경부터요.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는 없었나요? 네, 전혀 없었어요. 경찰관들은 휴게소 주변을 간단히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어요. 그들은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즘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아닙니다. 제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성인이라 48시간은 기다려봐야 합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선영이가 스스로 사라질 이유가 없었어요. 우리 부부는 행복했습니다. 다툰 적도 없었고요. 그날 밤 저는 휴게소 근처 모텔에서 잠을 못 이뤘습니다. 선영이의 가방을 꼭 껴안고 있었어요. 가방에서는
아내의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눈물이 나왔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과 소방서에서 수색대를 꾸려주었어요. 휴게소 주변 야산과 개울을 모두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CCTV를 확인해봤습니다. 화질이 너무 흐릿해서 식별이 어려웠어요. 전영이가 휴게소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는 확인되었지만 그 이후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축소했어요. 담당 형사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자발적 실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인 여성의 실종 사건 중 70%가 그렇거든요. 아닙니다. 제 아내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경찰은 더 이상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남겨졌어요. 학교에서는 휴직계를 냈습니다. 선영이를 찾는 일에만 매달렸어요. 처가 식구들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장모님은 울면서 말했어요. 사위야, 우리 딸 어디 갔을까? 저도 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신했어요. 선영이가 스스로 떠났을 리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틀어지기 시작한 것이 단순한 불안이 의심으로, 의심이 집착으로 바뀌어갔어요. 선영이의 실종에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가 시작되었어요. 저는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동료 교사들은 조심스럽게 안부를 물었지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교실에 서 있어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업 중에도 자꾸 딴 생각이 들었어요. 칠판에 글씨를 쓰다가 멈춰 서기도 했지요. 아이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어진 제 모습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담임 반 아이 하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교무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료들과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누군가 농담을 해도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졌지요. 같은 학년 부장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휴직을 권했습니다. 저는 이래야 정신이 차려진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더욱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선영이가 없는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보일러 소리까지 모든 것이 신경에 거슬렸지요. 저녁 준비도 어려웠습니다. 혼자 밥을 차려 먹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선영이가 늘 차려주던 식탁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결국 대부분 라면이나 빵으로 때웠지요. 밤에는 더욱 힘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선영이와 함께 잤던 자리가 너무 넓게 느껴졌습니다. 베개에서 아직도 아내의 냄새가 희미하게 났지요. 그럴 때마다 이상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선영이가 실종되기 며칠 전, 집 현관문에 낙서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때는 아이들 장난인 줄 알고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또 선영이가 전화를 받고 말수가 적어진 날도 있었어요. 누구냐고 물으면 잘못 걸린 전화라고 했는데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때도 그냥 넘어갔지요. 이런 기억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단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선영이의 실종과 관련된 징조들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런 생각들이 계속 저를 괴롭혔습니다. 주말이 되면 저는 다시 천안 휴게소로 향했습니다. 혹시라도 새로운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해서였어요. 하지만 갈 때마다 실망만 커졌습니다. 휴게소 직원들도 모른다는 대답뿐이었어요. 워낙 많은 사람이 드나들어서 3개월 전 일을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경찰서도 자주 찾아갔습니다. 담당 형사는 점점 귀찮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더 이상 수사할 게 없다고 했습니다. 성인 실종 사건은 대부분 자발적 가출이라고 반복해서 말했지요. 형사의 말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이의 사진을 들고 전국 곳곳을 다녔어요. 기차역, 버스터미널, 병원까지 찾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대부분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끔 본 것 같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본 것뿐이었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정어린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직도 아내를 찾고 다닌다는 말, 좀 이상한 것 같다는 말들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말들이 상처가 되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가족들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장모님이 찾아와서 이제 그만하라고 말했어요. 딸은 이미 자기 길을 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선영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장모님은 제 인생도 생각하라고 했어요. 장모님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선영이를 찾지 못하면 제 인생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결국 여름방학 때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휴직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1년 더 시간을 내서 선영이를 찾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만류했지만 제 고집을 꺾을 수 없었어요. 한숨을 쉬며 휴직계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선영이를 찾는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전단지를 돌렸어요. 선영이의 사진과 함께 연락처를 적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연락 오는 전화는 거의 없었어요. 가끔 장난 전화가 오거나 착각한 사람들의 제보뿐이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도와주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피하기 시작했어요. 만나면 계속 선영이 이야기만 하니까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대학 동기가 정신을 차리라고 충고했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다고 답했어요. 친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가을이 되었습니다. 선영이가 사라진 지 9개월이 지났어요. 계절이 바뀌어도 제 마음은 그대로였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집착은 더 강해졌지요.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선영이의 실종에는 분명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것을, 누군가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을 찾아내는 것이 제 사명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겨울이 다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선영이와 함께 부산으로 떠났던 그때처럼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혼자서 더 깊은 진실을 찾아 나서야 했지요.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선영이가 사라진 지 정확히 1년이 되었어요. 저는 집안 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선영이의 낡은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어요. 제가 몰랐던 통장이었습니다. 통장을 펼쳐보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상한 인출 기록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결혼 후 6년 동안 모은 적금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말이에요. 더욱 이상한 것은 입금 내역이었습니다. 정체 모를 이름들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김철수, 박영희, 이민호, 모두 낯선 이름들이었습니다. 선영이가 과외를 해준 아이들 이름은 아니었어요. 저는 은행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담당 직원에게 자세한 거래 내역을 요청했어요. 며칠 후 받은 서류를 보고 더욱 놀랐습니다. 마지막 거래가 선영이 실종 일주일 전이었거든요. 그날 50만 원이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강남구 어느 지점에서였어요. 저희가 사는 강북구와는 정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선영이가 강남에 갈 일이 전혀 없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그 은행 지점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1년 전 일을 기억하는 직원은 없었어요. CCTV도 이미 삭제된 후였습니다. 다만 그 근처 주소를 하나 얻을 수 있었어요. 통장에 적힌 주소를 따라 찾아간 곳은 낡은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3층에 있다던 사무실을 찾아 올라갔어요. 하지만 그곳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건물 관리인에게 물어보니 6개월 전에 야반도주했다고 했어요. 임대료를 밀리고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실 안을 들여다보니 버려진 책상과 의자만 남아 있었어요. 바닥에는 찢어진 종이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각조각 모아서 맞춰봤어요. 놀랍게도 그 중 하나에 선영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선영, 그리고 옆에는 보증이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다른 종이에는 거액의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도대체 무슨 돈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선영이가 이곳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내려 골목을 걸어가는데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이상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현관문 앞에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아요. 선영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 제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간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전화가 자주 걸려왔어요. 받으면 아무 말 없이 끊어버렸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걸려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또 집 앞에서 수상한 사람들을 목격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제 집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제가 나타나면 재빨리 사라졌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그들 중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얼굴에 흉터가 있었고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남자는 제 어깨를 붙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영 씨는 우리 돈 때문에 사라진 거라고 했어요. 더 알아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위험할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지요.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이 들었어요. 선영이의 실종이 단순한 가출이 아니라는 것을, 뭔가 복잡한 사연이 숨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자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선영이가 돈 문제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통장의 기록들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저는 다시 그 상가 건물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건물 전체를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1층부터 4층까지 모든 사무실을 확인해봤습니다. 3층 끝에 있는 작은 사무실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벽에 붙어있던 달력에 선영이의 필체로 적힌 메모가 있었어요. 날짜와 함께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메모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선영이가 정말로 이곳과 관련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돈 문제에 휘말려 있었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왜 선영이가 저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무슨 이유로 혼자 이런 일을 감당하려 했을까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다시 미행을 당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했어요.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계속 저를 따라왔습니다. 신호등에서 멈출 때마다 같이 멈췄어요. 저는 급히 지하철역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 둘이 저를 뒤쫓았어요. 하지만 사람이 많은 지하철 안에서는 감히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뒤를 돌아봤어요. 집에 혼자 있을 때도 문단속을 철저히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선영이의 실종에는 분명 이들과 관련된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사채업자들인 것 같았습니다. 선영이가 누군가의 보증을 서줬고 그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해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선영이가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결국 사라지게 된 것이겠지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추측만 있을 뿐이었어요. 더 구체적인 단서를 찾아야 했습니다. 선영이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아내야 했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인터넷을 뒤져가며 사채업체에 대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신문 기사들도 스크랩했어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공부했습니다. 놀랍게도 비슷한 사례들이 많았어요. 보증을 서준 사람이 사라지거나 협박을 당하거나 심지어 더 끔찍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선영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하기조차 두려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야 했어요. 겨울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선영이와 함께 천안 휴게소에 갔던 그날처럼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향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말이에요. 17년이 흘렸습니다. 저는 50이 넘었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선영이를 찾는 일을 포기한 적은 없었어요. 그동안 저는 전국을 떠돌며 살았습니다. 서울의 집도 팔았어요. 선영이와의 추억이 담긴 곳이었지만 더 이상 머물 수 없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위협도 있었고 무엇보다 그 집에 혼자 있기가 견딜 수 없었거든요.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선영이의 흔적을 찾아 이곳저곳을 다녔습니다. 때로는 공사판에서 일했고 때로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하루벌이로 연명하면서도 선영이 찾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어요. 17년째 사라진 아내를 찾고 다니는 남자, 미친 사람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때로는 동정어린 시선을 받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피하려 했어요. 가족들과도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장모님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임종 때도 제가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장인어른이 저를 보며 고개를 저었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어요. 친구들은 이미 오래전에 등을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말려보려 했지만 제가 듣지 않자 하나둘 떠나갔어요. 이제는 연락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제게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어요. 분실물 창고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가방을 발견했는데 신분증에 이선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17년 만에 선영이와 관련된 물건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혹시 이것이 마지막 단서가 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경찰서 분실물 창고는 지하에 있었어요. 담당 직원이 저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선반 한쪽에 먼지 쌓인 검은색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가방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분명히 선영이의 것이었어요. 결혼 기념일에 제가 선물로 사준 가방이었습니다. 가죽이 많이 낡았지만 틀림없었어요. 담당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가방을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17년 만에 아내의 물건을 다시 만지게 되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경찰서를 나와 근처 공원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의 지퍼를 열었어요. 안에는 선영이의 지갑, 화장품, 그리고 작은 다이어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다이어리를 펼쳐보니 선영이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글들이 나왔어요. 마지막 날짜는 1993년 12월 20일이었습니다. 실종되기 3일 전까지 써놓은 것이었지요. 처음 몇 페이지는 일상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날씨 이야기, 과외 학생들 이야기, 저와의 소소한 일상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뒤로 갈수록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11월부터 고민이 많아진 것 같았어요. 대학 동기인 정미가 사업을 한다며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선영이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정미가 간절히 부탁하자 결국 도장을 찍어주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 정미가 사라졌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업이 망했고 큰 빚을 지고 야반도주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사채업자들이 선영이를 찾아오기 시작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선영이는 처음에는 제게 말하려고 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3천만 원이라는 큰 빚 때문에 차마 입을 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제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는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과외를 더 늘리고 적금을 해지하고 심지어 친정에서 돈을 빌리려고도 했어요. 하지만 3천만 원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압박은 점점 심해졌어요. 집으로 전화를 걸어오고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심지어 협박 편지까지 보냈다고 했습니다. 선영이는 그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마지막 며칠간의 일기는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이자까지 합쳐서 5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했대요. 못 갚으면 제게도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쓴 편지였어요. 도현아, 미안해. 나는 너무 어리석었어. 정미를 믿고 보증을 선 것이 모든 잘못의 시작이었어. 처음에는 혼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감당할 수 없게 되었어. 사채업자들이 당신까지 위협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견딜 수가 없었어. 당신만은 이 일에 휘말리게 할 수 없었어.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해. 그런데 그 사랑 때문에 더욱 고통스러워. 당신과 함께 있으면 언젠가는 들킬 것 같고, 그러면 당신도 위험해질 것 같아서 부디 나를 원망하지 말아줘. 그리고 나를 찾으려 하지 말아줘. 이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야. 당신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해. 나는 멀리서 당신의 행복을 빌고 있을게. 사랑해, 도현아. 영원히.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7년 동안 궁금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명확해졌어요. 선영이는 저를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것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겪었던 모든 고통, 사람들의 시선, 가족들의 체념, 친구들의 외면,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동시에 17년간 품고 있던 의문과 집착도 함께 사라졌어요. 선영이가 어디에 있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살아있는지, 다른 곳에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찾지 않기로 했어요. 편지에서 선영이가 부탁한 대로 저도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17년이라는 긴 시간을 잃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선영이가 저의 행복을 빌고 있다면 행복해져야 하는 것이 도리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와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오랜만에 정착할 곳이 생긴 기분이었어요. 나이가 많아 취직은 어려웠지만 동네 작은 서점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서점에서 일하면서 틈틈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지난 17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용서와 받아들임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요. 어느 날 서점에 들른 중학생 하나가 제게 물었습니다. 진실을 안다는 것이 항상 좋은 일이냐고 말이에요. 저는 잠시 생각해보고 답했습니다. 진실은 때로 너무 늦게 다가온다고 했어요. 하지만 늦게라도 마주해야 비로소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용기라고 덧붙였지요. 봄이 되었습니다. 선영이가 사라진 지 18년째였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다르게 살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가끔 선영이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17년 전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꿈 속에서 선영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편하게 살라고. 자신은 괜찮다고 말이에요. 꿈에서 깨면 슬펐지만 동시에 평안했습니다. 선영이가 저를 용서해 주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선영이를, 그리고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서점에서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책을 정리하고 틈틈이 글을 쓰는 일상이 소중했습니다. 크지도 대단하지도 않은 삶이었지만 충분히 의미 있었어요. 어느 저녁 서점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중 하나가 선영이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작게 속삭였어요. 고마웠다고, 사랑한다고, 그리고 이제 편히 쉬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미스터리 스토리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 꾹,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다음 주에도 미스토리 박스와 함께해요.